새벽에 책을 계속 읽으시는 분들은 이런 고민들을 한 번씩 해 보셨을 것 같아요. 어, 책 한 권을 다 읽었는데 분명히 좋은 책이었는데 이제 며칠 뒤에 누군가 묻습니다. 그 책에서 무엇을 얻었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요. 근데 그 순간 아무 말도 떠오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이제 며칠 전에 그 카드 뉴스로 그런 내용을 이제 그 업로드를 했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30년 동안 책을 읽었는데 기억이 안 나도 계속 책을 읽는 이유에 대해서 카드 뉴스에 올렸더니 많은 분들이 이제 반응을 해주셨어요. 아, 꼭 기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꾸준히 읽어갔을 때에 다 기억을 못해도 우리 안에 가치관이든 철학이든 그런 변화들이 서서히 일어난다라는 그런 내용에 많은 분들이 아, 내가 기억을 못해도 당연한 거였군요. 되게 위로가 됩니다. 저도 그래서 책을 읽고 있습니다. 어떤 이런 반응들을 많이 보이셨어요. 그럼에도 내가 모든 거를 망각하는 게 또 완전한 정답은 아니죠. 우리가 그래도 책을 한 권 한 권 이제 읽어갈 때에 내가 기억이 안 나는 게 당연하다? 일부분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거를 중요한 거는 그냥 정보로 얻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서 어떤 내 존재를 바꾸는 독서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그거를 소화해 가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소화해 가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쭉쭉쭉쭉 소비하듯이만 읽으면 사실은 삶에 인생에 큰 변화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소개할 책 한 권은요, 제목이 뭐냐 하면, 김정훈 작가의 말하지 않고 말하기. 예, 말하지 않고 말하기라는 책입니다. 김정훈 작가님은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미 책을 여러 권 출간하셨고, 문화심리학자이십니다. 예, 문화심리학자 여러 가지 문제 연구소장. 굉장히 좀 독특하죠. 독특하시고, 뭐, 독일에서 공부하셨고, 고려대학교 심리학을 졸업하셨고, 이제 그림도 공부하셨고, 지금 2016년도에는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여수 끝에 어떤 섬에 살면서 그림 그리고 글 쓰고, 가끔 배도 타고 고기도 잡는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 작가님은 그 에디톨로지라는 그 편집과 관련된 책을 통해서 이제 좀 처음 알게 되었는데 굉장히 좀 창의적이고 우리 뭐 글쓰기도 다 편집이잖아요. 내 일상을 편집하는 거죠. 우리가 뭐 SNS에서 카드 뉴스를 만드든지 영상을 만들든지 우리의 어떤 전체적인 삶이 아니지만 그 전체의 삶에서 일부분을 편집한 거죠. 그래서 그 편집이 사실은 창조다. 이런 어떤 관점을 얘기하시는 분인데 올해 새로 나온 책입니다. 말하지 않고 말하기. 이게 뭐냐 하면, 말하지 않고 말하는 거죠. 말 그대로. 우리가 소통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말을 해야 되고, 언어가 이 가장 중요한 소통 방식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비언어적인 요소. 이상하게 최근에 지난주 경험의 멸종부터 해서, 지금 제가 단단부급에서 나눴던 이제 그 소설도 그렇고, 이 비언어적인 소통. 텍스트가 아니고, 언어가 아니고, 또 소통하는 굉장히 다양한 감각에 대해서 그거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얘기하게 되는데 이 책도 결국은 말하지 않고 말하는 거. 사실은 우리가 언어를 통해서 소통이 전달되는 거는 2, 30%뿐이 안 되고요. 2, 30%뿐이 안 되고 거의 7, 80% 이상이 비언어적인 눈빛, 태도, 뭐 말투, 자세 이런 것을 통해서가 진정한 그 소통이 전달되는 통로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온라인은 좀 한계가 있죠. 저도 뭐 이렇게 북클럽을 하거나 하면 최대한 참여하신 분들의 어떤 눈을 보려고 하고 자세와 태도와 분위기를 읽으려고 하지만 사실 오프라인보다 한계가 있죠. 텍스트가 더 많이 전달될 수밖에 없는 좀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그 경험의 멸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AI 시대에 온라인으로 가면서 이미 타고난 진화된 그 소통의 비언어지 방식들을 많이 잃어버리고 있는 그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이분이 문화 심리학자잖아요. 그래서 이 말하지 않고 말하는 이 비언어적인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책은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잖아요. 제가 뭐 이거에 대해서 읽어야 되겠다 이렇게 읽는 게 아니었는데 AI로 인해서 빠르게 기술적으로 변화하는 시대에 그 시대적인 결핍을
메우는 것들이 이제 책이다 보니까 또 그런 책들을 우연히 읽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에 대해서 그러니까 핵심은 구조를 얘기해요. 우리가 소통의 구조.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걸 표현하는 언어가 조금 우리가 익숙하진 않은데 이항 구조랑 삼항 구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항 구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혼자 그러니까 요즘에 혼자 키워드를 넣으면 굉장히 조회수나 이게 높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혼자 있는 시간을 되게 사랑하고, 사람들이 이 사회생활과 관계에서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번아웃이 오고 하니까 이제 혼자 있는 이런 것들이 너무 자연스러워졌고, 이제 그런 것을 굉장히 중요하죠. 어제는 제가 그런 고독과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너무 중요합니다. 꼭 가져야 될 시간인데 그것만 뭐든지 극단적으로 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근데 이양 구조는 뭐냐면 나와 너의 관계에서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절대로 아이가 태어나면 엄마라는 관계, 특별히 애착 관계를 통해서 아이가 성장하잖아요. 그런 많은 연구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터치하지 않고 전쟁 시기에 고아들이 모여 있는데 한 번씩 터치를 해준 아기들과 그 고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렇게 젖병만 물리고 한 아이들하고는 나중에 성장했을 때 큰 차이가 있죠. 쥐들 실험도 있습니다. 결국 그 관계를 통해 엄마의 눈빛, 터치, 그 안에서 아이는 인지와 이 소통과 그 상대를 이해하고 세상을 읽는 그런 것이 발달이 되거든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삼항 구조를 얘기합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여기서 더 나아가는 거죠. 아까 이항 구조가 너와 나의 관계에서 나를 발견한다라면 삼항 구조는 뭐냐면 다른 사람의 눈으로도 세상을 보며 더 넓게 생각하는 단계입니다. 다른 사람의 눈으로 세상을 보며 더 넓게 생각하는 거. 그냥 나와 너를 넘어서 다른 사람의 시선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만드는 과정이 이항 구조라면 나를 넘어서 더 넓은 세상을 이해하고 새롭게 바라보는 과정이 삼항 구조다. 그래서 여기서 이게 모든 걸 설명할 수는 없고요. 아마 내일 한 번 더 말씀드릴 건데, 만약에 이항 구조에서는 터치, 눈 맞춤, 어깨 두드르기 이런 몇 가지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의 예시만 든다라고 하면 터치, 가장 먼저 나오는 게 터치예요. 터치. 그래서 우리가 웃을 때 옆 사람을 이렇게 자꾸 때리는 사람이 있죠. 이것도 사실은 감정을 공유하고 싶어서라고 해요. 그리고 터치의 효과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이제 과거부터 실험이 있었는데 한 가지 이제 예를 든다라고 하면 그 팁을 더 많이 받는 비결. 예. 실제로 이제 그 손님에게 이렇게 계산서를 줄 때 이렇게 살짝 터치를 했을 때 팁이 20-30% 정도 더 높게. 근데 터치를 했는지 인식을 하든 못하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 손님이 인식을 못해도 이 웨이터가 살짝 미소를 띠고 가볍게 손님을 터치만 해도 팁이 20-30%더 높아진다고 해요. 그뿐만 아니라 이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무언가를 부탁할 때도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부탁할 때도 가볍게 신체 접촉을 하면 요청을 수락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고요. 그리고 고연봉 선수들이 상대적으로 더 자주 터치를 했대요. 그러니까 사회적 고연봉 선수뿐만 아니라 이게 사회적 지위가 높을수록 신체 접촉이 빈번하다라는 그런 이제 연구 결과도 있고, 이런 것을 터치 특권이라는 말로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부유하고 사회적 지위가 높거나 권력을 가진 이들에게 자주 나타나는 이 경향들을 터치 특권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가들이 특별히 악수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 악수의 그 악력만 이제 파악을 해도 이 사람의 정치 경력을 알 수 있대요. 그냥 막 연설만 한 것뿐만 그 악수를 되게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 이렇게 터치 안에서 오가는 그 소통에 교감하는 이제 뭔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흑인 버락 오바마가 미국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걸 이제 오바마 터치라고도 합니다. 어떻게 흑인이 아직까지 인종차별적인 게 있는데 대통령이 됐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그 당시 화들짝 놀랐죠.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라는 또 그 많은 연구와 가설들이 세워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심리학적으로 오바마의 그 어떤 태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딱 그 2008년도에 그 후보로 지명되고
막 이렇게 민주당 그 대선 후보로 지명되면서 무대 위에서 아내 미셀과 막 이렇게 기뻐하면서 포옹을 해요. 근데 그때 아내랑 뭘 하냐면 그냥 이제 그 포옹은 우리가 또 할 수 있죠. 근데 주먹 인사를 해요. 이렇게 주먹을 딱 이렇게 서로 맞 이런 거 알죠. 근데 이런 거 보통 어떤 누구랑 해요? 친구들끼리 하거나 뭐 이렇게 스포츠 경기에서 운동 선수끼리 하거나 그냥 되게 친근함의 표시인데 그거를 대통령 그 대선 후보가 아내랑 이렇게 주먹 인사를 하고 근데 이제 나중에 당선이 되고 나서 누구랑도 하냐면 백악관의 청소부와도 지나가면서 주먹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인사할 수 있고 뭐 악수를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주먹 인사를 하는 거예요. 하이파이브처럼.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사람들에게 신기하게 이렇게 여겨지면서 되게 친근한 어떤 그런 비공식적인 인사법이었는데 이것이 화두가 되면서 이게 이제 오바마도 이거를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로 삼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작은 거지만 그런 가벼운 터치가 또 하나의 이제 오바마가 어떤 그 매력적인 어떤 그런 모습으로 태도로 인식이 돼서 또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설 중에 하나이지만 이런 어떤 터치가 그러니까 이게 소통이 되게 중요한 비언어적인 거잖아. 비언어적인 건데 굉장히 강력하다라는 그런 하나의 이제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이 앞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되게 흥미롭죠. 아무튼 이제 그러니까 이항 구조에 해당되는 어떤 이제 그 내용들이 있고 그 뒤에 또 타인의 시선으로 이건 아마 제가 내일 조금 더 해 드릴 수 있으면 또 드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저는 딱 이항 구조, 삼항 구조를 보면서 제가 북클럽 이제 리더 과정을 운영했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통 이렇게 토론 어떤 이런 교육들을 보면 그냥 이렇게 논제나 뭐 이 책이나 요거에만 집중하는데 저의 그 북클럽 책이나 북클럽 과정을 보면 조금 다른 게 있어요. 제가 리더 교육이나 이 소그룹을 조직하는 것을 또 오랫동안 20년 넘게 대학생들을 교육하면서 해왔기 때문에 단순히 저는 이 책에만 주목하지 않거든요. 이 독서 토론 모임도 작은 소그룹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 책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있죠. 리더가 있고 참여하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 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강의를 들어보시거나 책을 보시거나 리더 훈련을 받으신 분들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독서 토론 모임의 중요한 구성 요소를 그냥 책만 보지 논제만 보지 않고요. 책이 아니라 사실 책과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리더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리더십에 대한 어떤 내용도 있고요. 또 이 참여자가 또 되게 다양합니다. 말이 많은 사람, 말이 없는 사람, 계속 늦는 사람, 제가 그런 분류를 조금 해서 책에도 넣어놨는데 어떤 이 참여자에 대해서 이해하는 거, 그 다음에 논제 만들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어떻게 보면 이 이해 구조 그리고 비언어적인 어떤 요소에 대해서도 제가 계속 그 교육 내용 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해 구조, 삼한 구조를 보면서 또 토론 모임 하나도 사실 소통의 공간이잖아요. 독서 토론 모임은 어떻게 보면 한 구조로 나아가는 굉장한 훈련의 장인 거죠. 아까 이한 구조가 너와 나의 관계에서 나를 발견한 그 안에는 뭐 터치도 있고 눈 맞춤도 있고 이것도 다 포함은 돼요. 우리가 책을 읽을 때는 주로 나와 책의 만남을 정도 이제 경험하죠. 그것도 굉장히 훌륭합니다. 지금 너무 책을 안 읽으시고 저희 지금 독서방에 60분 넘게 들어오시지만 20분 이제 내외가 이제 뭐 하다가 포기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매일 인증하시는 분이 지금 어제도 20분이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렇게 책을 매일 한 페이지를 읽는 것이 이 바쁜 가운데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너무 훌륭해요. 책을 읽을 때 어쩌면 이양 구조 정도 이 문장이 내 마음을 어떻게 왜 움직였는지 왜 인물에게 나는 왜 공감했을까? 이런 책과의 어떤 정서적인 공명을 통해서 내 자신의 경험과 감정을 발견하죠.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는 이양 구조, 너가 책이 되는 거야. 그리고 나. 그래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이 관계 안에서 나를 발견해가는 과정과 좀 어떻게 보면 닮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독서 토론을 시작하면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납니다. 결국 이 저자도 사망 구조까지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를 이제 이 성장의 단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독서 토론을 하면 같은 책을 읽었는데 누군가는 전혀 다른 장면에서 감동을 받고, 내가 비판했던 인물을 또 다른 사람은 굉장히 좋게 보기도 하고, 나는 이게 내가 아는 내 생각의 정답이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반대의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지난주에도 저희 영화 책을 같이 봤는데 어떤 사람은 대부분은 뭐
영화를 더 좋게 봤는데 어떤 소수는 또 책이 더 좋았다. 왜 그런지, 내가 미처 보지 못했던 책의 어떤 가치,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이게 문해력이 더 확장이 되죠. 바로 타인의 시선에서 세상을 보면서 더 넓게 생각하는 이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책의 관계에서 이양 구조에서 타자의 시선이 들어오면서 내 생각의 경계가 넓어지고 더 입체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깊고 넓게 이제 성장을 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을 통해서 나를 만나고 타인을 통해서 세상을 새롭게 보는 연습을 하는 공간이라서 저는 이제 이 북클럽도 그냥 여러분 뭐 너무 독서 모임 많아요. 어디 독서 모임에 참여하셔도 좋습니다. 가까운 곳에 참여하셔도 좋아요. 근데 저의 이제 어떤 가치관과 마인드는 저는 취미 모임으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정말 인문대학과 같은 가치를 가지고 정말 이제 교양 수업, 훈련의 장으로 읽고 말하고 듣고 경청하고 쓰고 소통의 기본 네 가지를 훈련하는 이런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제가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 참여비를 받는 거죠. 지금도 그래도 전 저평가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우리가 상담 한번 받는데 뭐 몇십만 원까지도 가잖아요. 저도 상담을 공부한 사람이고 교육도 뭐 공부를 했지만 이 안에서 사실 모든 것들이 좀 느리지만 해결이 될 수 있는, 저희 글방에서도 어제도 모임을 하는데 글방 같은 경우도 요즘에 너무 사회나 이제 일터가 힘들다 보니까 상담을 다니고 이런 분도 있고, 근데 나중에 보면 이제 글쓰기 하면서 다 치유가 됐다 이렇게 하시고 졸업하시는 분도 있고, 북클럽도 그렇거든요. 저는 여기서 이런 느슨한 커뮤니티에서 사실 20년 넘게 제 자신을 여기서 수련을 해왔기 때문에 제 변화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어떤 열정을 가지고 어떤 가치를 담아서 제가 이제 북클럽이든 글쓰기든 책쓰기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우리가 있는 거랑 또 다른 뭔가의 그 변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우리가 기억 못하는 거 당연한데 그런 또 한편은 일부분 맞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조금 더 이 책이 내 몸을 뚫고 들어가서 조금 더 뭔가 이것이 변형이 돼서 나의 이야기로, 저희 유튜브나 저희 어떤 인스타나 이게 핵심 어떤 슬로건들이 있죠. 나의 이야기가 브랜딩으로 뭐 이렇게 제가 되어 있죠. 결국 그건 뭐예요? 그러니까 이 책이 한 권의 책이 내 몸을 통과해서 나만의 이야기로 그것이 뭔가 변형이 돼서 타인의 시선을 만나고 이 책을 만나면서 나만의 이야기로 변형이 돼서 나의 이야기를 이제는 써가는 그 힘을 키우는 공간이 북클럽이고 또 글쓰기고, 그 이후에는 이렇게 뭐 또 책을 쓰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 안에서 경험하는 치유와 변화와 뭔가 그 희열, 희열이 있습니다. 희열이. 그 성장의 희열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래 사는 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 사는 공간을 어떻게 의미 있고 또 건강하게 채워가는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성장에 대한 열망이 있으신 분이 또 이 새벽에 우리가 책을 읽고 함께 토론을 하고 글을 쓰시고 또 책을 쓰시고 이렇게 나아가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마 의미 있게 여러분만의 그 삶의 여정들이 분명히 있으실 텐데 그것이 한 권의 책을 통과해서 그것을 의미 있게 이항 구조에서 또 여러분 거기까지 오신 것 같아요. 삼항 구조로 더 어떤 그런 아웃풋을 만들어 가셔서 여러분의 이야기가 이렇게 평범한 것 같지만 절대 평범하지 않고 사실은 그거를 어떻게 잘 이쁘게 포장하는 법을 몰라서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다 있어요. 살아온 경험들이 녹아져 있는데 그거를 이제 꺼내야 되는데 어떻게 꺼낼 줄 몰라. 그죠? 우리 안에 다 보석이 있는데 그 보석을 어떻게 꺼낼 줄 몰라. 그래서 우리가 책을 만나야 되고 타인의 시선을 만나야 되고 글을 써봐야 되고 그거를 조금씩 보석을 가공해 가는 거거든요. 예, 있는데 원석이 있죠. 원석이 있는데 보석이 되려면 좀 가공이 필요해. 그 과정 안에서의 이제 독서와 글쓰기가 하나의 도구가 되는, 칼이 되는 거야. 칼이. 그 가공하려면, 그 미세하게 가공을 하려면 그 과정에 도구가 있어야 돼. 연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연장이 읽기와 쓰기다. 그걸 아시고 여러분이 계속 공부해 가시고 또 훈련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비언어적인 소통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거는 AI가 절대 줄 수 없어요. 그죠? AI가 빠르게 뭔가를 주지만 AI가 이 어떤 비언어적인 소통의 부분은 텍스트로는 많은 것들을 정보적으로 쏟아줄 수 있지만 이 비언어적인 소통은 사람을 만나야 되고 즉 소통을 해야 되고 들어야 되고 말해야 되고 써봐야 되고 그렇게 했을 때 이 창조적인 시선 이것이 완성되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도 로봇이 나와서 우리가 터치를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사람이 하는 터치와 약간의 미로는 될 수 있어요. 물론 도움을 얻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완벽한 휴머니즘적인 터치는 될까요? 아직까지 저도 의문이고, 그거는 그 인간에게 고유하게 있는 거는 어, 쉽지 않지 않을까요? AI가 그것까지 줄지는 못하지. 아마 로봇이 아무리 정교화돼도. 그래서 나중에는 가장 인간적인 게 가장 값이 높아지고 가치가 있지 않아질까라고 감히 장담을 해봅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